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2030 세대들이 천천히 저축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내가 가능하면 무주택자는 되지 마라. 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때도 있겠죠. 자,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AS 시간입니다. 예,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에 여러분들 이제 댓글 이제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 공감하는 이제 댓글도 있고요. 조금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이제 댓글도 있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요. 반대 의견 이렇게 또 내주신 분들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제 부동산 AS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 올린 거나 저희 이제 컨텐츠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제가 AS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그 이제 OPD, OPD님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PD는 목소리만 지금 출연을 합니다. 네,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댓글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저희 Q&A 한번 찍었었던 거, AS 네. 첫 번째 시간 했었던 거에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네. 봄뜻이 추농님께서 대표님 작년에 종부세 3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260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다주택자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혜택 볼 수 있는지요? 꼭꼭 답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요즘 그 종부세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약간은 좀 이렇게 완화 기조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완화 기조는 좀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봄뜻이 추농님께서 다주택자지만은 1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완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완화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그냥 아파트를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좀 장기 보유를 했다라고 해서 좀 종부세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다음으론 닌자리님께서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등록 임대주택 자동 폐지되더니 종부세가 나왔어요. 평수도 적고 다세대라는 이유로 각 세대가 40제곱미터 미만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종부세가 완화가 되더라도 좀 아파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그 민자 린님 같이 이런 뭐 생계형 주택인대 사업자 아니면은 좀 이제 작은 평수의 이런 그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완화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주택이잖아요.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가 집값 이 상승에 어떻게 보면 원흉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또 임대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댓글 볼게요. 다음으로 YSK님께서 네. 양심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점은 기다려라. 2030이죠. 2030대는 천천히 저축해서 공공주택에서 살다 필요하면 나중에 기회를 봐라 지도하는 게 건전한 상식. 네. 예, 뭐 이제 의견은 이제 다양하니까요. 예. 지금 사실은 뭐 2030 세대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그 부동산 시장 폭등장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죠. 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과연 이 주택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2030 세대들이 천천히 저축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살다가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세대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입주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해라?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여러분도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 폭등장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내가 가능하면 무주택자는 되지 마라. 가능하면.
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되어야 가격이 지금 현재와 같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더 나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어찌됐든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굳이 무주택자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우리 YSK님이 말씀하신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못 삽니다. 아파트 못 사요. 어떻게 지금 강북 지역에 30평대 5년 미만 새 아파트 6억짜리 많았거든요. 그게 다 지금 15억이에요. 15억, 16억, 17억.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대출도 적잖아요. 그죠? 예, 대출도 안 나오니까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유가 되고 좀 능력이 있으면 소액이라도 이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에 뭐 이제 전세를 끼고 좀 묻어놔라.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신통기의 후보지들이나 뭐 신통기에 선정된 데들 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원래는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억 미만의 소액 투자가 다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 천천히 저축을 해서 공공주택에서 살다가 내가 또 1주택자가 되라? 이거는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좀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아직 투자할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아파트는 힘이 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지금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왕 거 보면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좀 아껴가지고 돈을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축하는 금액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맞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지금은 현실에 더 가깝은 게 맞아요.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는 네. 내가 어떤 데 투자를 해서 내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커 나가는 게 훨씬 더 투자 면에서 훨씬 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OPD가 지금 얘기했듯이 월급은 사실 지금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소득은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집값에 그런데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냐 이거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되면 소액이라도 어떤 지역에 묻어놔서 그 자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투자를 좀 하시라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네, 다음으로 코너님께서 다주택자들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결국 집값 올라 자본소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함께 상승하고 자발적 무주택자들이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전세가는 최근에 좀 이제 좀 안정세죠. 예, 안정세인데 올해 2022년도에도 전세가가 그래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 또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자발적인 무주택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신 분들이죠. 아니면 이제 비자발적인 무주택자가 또 있을 거고요. 어쨌든 자발적인 비자발적인 무주택자 분들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궁극적으로도 가처분 소득이 또 이제 줄어드는 거죠. 더 많은 대출을 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어떻게 보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예. 네, 다음으로 여고 계단님께서 네. 내년 대출 규제가 얼마나 더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대출 규제 계속 지금 강화시키고 있죠. 전 당분간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보다 더 강화될 걸로는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 자본에 대한 축적도가 낮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집값 상승은 집값은 많이 올라버렸고 대출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DSR까지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주택담보대출 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근데 이 기조가 저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는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예, 주택을 사는데 이렇게까지 대출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누가 집을 사는데 30% 40% 대출 받고 나머지 60, 70%를 내 돈을 들이면서 살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워낙 또 이제 가계부채도 좀 심화되긴 했고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완화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전세 관련해서 특강을 한번 찍었었죠. 네네. 네, 그 전세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디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는 2022년 전세 시장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네네. 네, 잠깐 영상 보고 넘어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좀 앞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보면 이런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됐잖아요.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주 요건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과거보다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시기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절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세대 1주택자도.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가 대비 시세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보통 뭐 2년에서 5년 사이에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분양받았다가 전세 내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로 이거를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주 요건이 강화되니까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거주 요건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예. 함축해 본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 지금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고 신통기획 끝나자마자 또 공공재개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도심 공공 주택복합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노후는 됐지만 임대가가 낮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도심 내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니까 임대 물량도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도 활성화되면 이주 수요라든가 이제 대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이에 따른 임대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할 때는 이주 대책을 세우거든요. 왜? 주변으로 이주를 하니까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도심공공 주택복합 사업 재개발을 빠르게 시작하는 신속통합기에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우후죽순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주 대책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세워질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멸실이나 이주 수요 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이제 계약갱신에 썼던 물건들이 더 이상 이제 계약갱신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2+2가 이제 다 쓴 거죠. 2년 전보다 좀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또 이런 것들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또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지금 종부세 부담도 상당히 높아졌죠.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니 이제 가속화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입주 물량이 2년 전 대비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 시장 완벽하게 잡으려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돼요, 시장에. 그런데 아까 그 정책적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네, 박행운의 여신님이 전월세 안 나가서 계속 금액 내려가는 중. 그리고 남이병희님께서 전세가 엄청 올라서 전세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이런 그 뉴스에서도 양쪽의 의견이 있듯이 저희 댓글에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현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좀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는 거죠. 네.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 작년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안정적인데, 근데 지금 당장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 안정적인 시장이 줄곧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지금 사실 전월세가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물량들이 나가는 속도가 좀 적체가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병희님 같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년 전에 전세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평균 전세가액이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싼 전세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약갱신에 썼던 것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런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주택내 사업자 물건들, 특히나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내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놓은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2018년 4월 1일까지는 이제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좀 많이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올해 끝나요.
아, 그것도 올해 끝나요? 그렇죠. 예, 어. 9년, 10년, 11년, 12년 오래 끝나버리니까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주택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돼 버리잖아요. 예,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네.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계속 5%였는데 이런 물량들도 올해부터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물건들 나오면서 전체적인 전세가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버라이트님께서 결국 돈이 있어서 인기 많은 곳 사신 분들은 계속 혜택 보겠네. 재작년 나이 30에 서울에 집 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김포 풍으로 밀려났는데 언제 김포 집 팔고 서울 가냐? 예, 우리 오피디님도 뭐 거의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 자,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또 저번에 한번 아마 강의 주제로 제가 시장에 대한 양극화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양극화가 더 앞으로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서울의 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강북 지역 물론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최근에 4, 5년 동안의 이제 추세를 보면 당연히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강남의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택 매매된 이제 사례들을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로 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인 좀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는데 우리 그 버라이트님,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풍무지구 있다가 거기서 또 서울 인접 지역에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50본드님께서 착한 임대면 자본주의에 맞게 아예 목돈으로 싸게 이득 보는 만큼 비거주 혜택을 줘야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누가 1년 그거 못 벌어 먹어서 눈 돌아가고 1년만 살고 나가냐? 1년이나 2년이나. 예, 그 의미가 없죠. 이번에 그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 뭐 임대를 주면 네. 예, 임대를 주면은 뭐 1년 거주 인정해주겠다. 예, 그리고 이게 또 항상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또 지금 금액 기준이 또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크게 이거 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전셋기로 사셨다가 나중에 어차피 이제 거주 요건 체화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그 착한 임대, 예, 저도 이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다. 예, 큰 의미는 없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예. 네, 최은강님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대표님의 정확한 분석이요. 먼저 좋아요부터 누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JK님께서 성심성의껏 방송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해주셨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올려드린 강의나 아니면 저희 방송 컨텐츠에 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해서 AS하는 이런 시간은 주에 한 번씩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저희 방송 콘텐츠에 항상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참여 많이 해주시면 예,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